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2만 명으로 하루 새 22만 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단숨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정부는 유행 정점과 확진자 전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고 내일 거리두기 완화를 두고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며 인수위부터가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가 유력 후보지로 좁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4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젯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열차 탈선과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고 원전도 한때 가동을 멈췄다가 복구됐는데 전문가들은 일주일간 또 강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소식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과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21원 하락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62만 명 확진, 코로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예측치보다 4만 명이 적게 발표돼 이상하다 싶었는데 하루 만에 22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이틀 만에 100만 명 증가한 거고 사망자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37만 명 정도가 정점일 거라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궁색하게만 들립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만 명대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62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지 한 달 만에 5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신속항원 검사 양송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어제 집계 오류가 발생했던 7만 명가량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오늘 신규 확진자만 55만 명가량입니다.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도 38만 7천 명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최대 37만 명인 전망치를 넘지 않았다고 강변한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우선 이 규모는 주 평균 확진자 규모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규모를 절대적인 상한 규모로 보도하고 있으나 주 평균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망자 역시 하루 새 265명이 늘어 429명을 기록했는데 대형 재해나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어제 164명에서 그제 429명으로 2배 증가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 사이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망 시기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말씀. 방역당국은 일주일 정도 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5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 환자, 중증 사망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특히 내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적 모임 8인, 영업 제한 밤 12시로 완화되면 정점은 더 늦춰지고 위중증과 사망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1일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들어왔다고 주장할 정도가 됐죠. 대선을 앞두고 취해졌던 거리두기가 섣불렀던 걸까요? 그렇다고 다시 방역을 강화하기도 그렇고 전면 해제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결국 당국의 정책 오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상황 취재하는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 예측이 또 빗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기존 정부의 예측치는 지금의 신속항원 검사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5분 만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 그동안 PCR 검사를 받지 않았던 숨은 감염자들이 대거 검사를 받은 겁니다. 정부 예측은 이런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숨은 감염자가 보통 1.5배에서 2배 사이 100만 이렇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마구마구 산 거라
정부가 뭐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 안 해주면 계속 확산되고 사망자도 400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재앙 수준이잖아요. 100명이 채 안 되던 사망자가 불과 몇 주 사이에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보시면요,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분들이 148명으로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50%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사망 원인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에 의하면 기저질환 때문에 숨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모두 코로나 사망자로 잡히지만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이 깊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네. 하지만 국가 당국자들이 사망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게 유족이나 국민 눈에는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치명률이 0.1%로 독감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들은 더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걸 정부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도 자꾸 별거 아니다, 안심해라 이렇게 신호만 보내는 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확진자가 나오면 2, 3주 뒤에 위중증과 사망자가 후행하는 속성상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점 시기는 도대체 정부는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애초 이번 주 아니면 빠르면 늦어도 다음 주면 정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지금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형성하고 있길 바란다며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측이 틀린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유행 정점 기간과 확진자 규모 예측을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급하게 바꾼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리 모델이 계속 틀린다면서 현추이라면 정점이 1, 2주, 최대 한 달 정도까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1, 2주 뒤면 될 것이다 한 게 지금 벌써 몇 번이 됐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일쯤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완화 쪽으로 들렸었는데요. 네, 제가 당국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현재 방역 당국은 지금 현행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만큼 난처한 입장입니다. 일단 거리두기 전면 해제보다는 사적 모임은 8명, 영업시간은 밤 12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정점이 지나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뭐 괜찮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치명률도 뭐 감기 뭐 이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시민들의 방역 심리도 좀 느슨해진 느낌도 듭니다. 네, 3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뒤 완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들 소위 슈퍼 면역자라고 여기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갖은 모임과 행사를 열고 심지어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증상 후 8일까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배출돼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7일 격리가 끝나면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본인보다는 주변의 부모님과 기저질환자들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긴 얼마 전에 뭐 델타 오미크론이라는 혼합 바이러스가 또 돌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인사했다고 했는데 내일 오전에 현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지 8일 만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마추어 정부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담당할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간사로,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와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A팀 벤처스 대표를,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발표된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1분과를 포함해 총 7개 분과 인수위가 완성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대변인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의 신용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겠다는 인수위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번 인수위에선 안철수 위원장 라인을 비롯해 기업에서는 SK와 관련된 인사가 대거 참여한 게 눈길을 끕니다. 성별이나 지역 안배 대신 전문성을 고려했다는데 그럼에도 부동산과 교육 분야 쪽 전문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명의 인수위원 중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는 3분의 1 수준. 기획조정분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신용현 대변인은 안 위원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우주인 고산 에이틴 벤처스 대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등도 안철수계로 분류됩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정책을 맡은 경제 2분과엔 이창양 교수를 비롯해 왕윤종 교수, 유흥환 전 SK혁신그룹장 등 SK 관련 인사가 3명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세제 개편, 재건축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했기에 시장에선 벌써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규제 완화와 어떻게 적절하게 갈 것인가라는 그런 관심도가 높은데 인수위에 조금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전문가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홀대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모디 인도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을 냈었죠. 어제 호주 총리에 이어 쿼드 참여국들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그 공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 쿼드 가입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디 총리도 지정학적인 지역 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쿼드 가입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하며 협력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반중 연합 전선으로 점진적 쿼드 가입을 공약한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국과 연쇄 통화를 진행하며 가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확실한 연대에 의해서 그런 글로벌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5월 취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인 측은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쿼드 가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미 쿼드 참여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더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예정됐던 미국과 EU의 우선 특사를 파견하는 방침은 철회했고 파견 일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특사 파견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우선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국방부로 들어가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 5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보고를 받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원들과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지로는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경호와 보안 측면에서 광화문 외교부 청사보다 유리하고 이전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개혁TF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국방부 안과 외교부 안 두 개로 좁혀졌는데
우선순위는 없다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당초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국민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지금 도취된 것 같아요. 왜 직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국민과의 소통 또 어떤 그런 거의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로 가겠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굳이 경호 보안 문제를 발생시키고 비용까지 들여가며 또 다른 도심 속 구중궁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시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 국방부의 업무에 혹시 차질이 생길 점을 감안해서 저는 국방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간에 대한 완급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부 의견뿐 아니라 국민 여론까지 충분히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인사들을 알아보는 파워 엘리트 시간. 이번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위원장입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정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큰 형님들로 통한다는데요. 당선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당선인 주변 인사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고초를 겪던 윤 당선인을 물밑에서 지원하며 인연을 맺고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1995년 정치에 입문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를 거쳐 2014년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고 지난해 11월 윤 당선인의 요청으로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는 여러 아젠다에 대해서 제대로 마당을 펼쳐놓고 함께 답을 구하는 그런 자리가. 김 위원장의 측근은 국민통합의 완성은 정치개혁이라고 밝히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문가로 유명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된 데 이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김 위원장의 평창동 자택을 찾아 조언을 구했고 첫 만남에서 67시간 동안 와인을 마시며 의기투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뚝심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쭉 기다려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성격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과 차 한 잔을 놓고 수시간 대화를 할 정도로 코드가 맞는 김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묘책을 찾아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죠. 사실 이 갈등은 이재명계와 친문계 간의 경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분란에 거의 독배를 마신 것처럼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진 윤호중 위원장은 그러나 소속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구성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곧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는 당내 재선 의원들과 오후에는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로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도 비대위 회의론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초 재선 의원들은 원내대표로서 지도부에 있던 윤 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시간이 지났으니 현실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도 고루 내놓으며 2시간씩 토론을 이어간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던 건 잘못이라 인정하고 자신의 거취는 조속히 정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정치권에선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당내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비주류였지만 당의 대선 후보로 역대 최소 표차로 패한 이재명계와 민주당 주류인 친문계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한창이라는 관측입니다. 공교롭게 차기 원내대표 유력 주자도 친문계 박광훈 의원과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인 신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으로 다음 주 진행될 원내대표 선거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문재인 정부 탓,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지적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그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고 반대로 이재명 전 후보가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넘지 못한 이유부터 잘 살펴야 한다는 주장엔 이재명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안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직접 영입한 최입의 비대위원. 대선 실패 원인에 대해 5년 내내 나쁜 정치를 하며 국민 마음을 잃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엔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집단 반발했습니다. 15명 이름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선거에 필요할 때는 너도 나도 대통령을 찾고 당이 어려워지면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좋은 정치냐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망언이라며 비대위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투표율을 고려하면 이 전 후보가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못 미친 셈이라고 말한 걸 두고도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왜 우리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나 돌이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 전 후보 최측근 김병욱 의원은 어디서 이런 계산법을 들고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 파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게 옳다고 발끈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건 것이 바로 집무실과 비서동의 거리가 멀다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청와대 본관과 비서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사이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500m,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돼 대부분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참모들이 있는 비서동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러한 비서실과 집무실이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본관 근무하기 좋은 그걸 다 마다하시고요. 예. 이 비서동으로 내려와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옛날 이야기란 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네, 탁 비서관은 SNS에 청와대 구조에 대한 오해를 접했다며 짧은 글을 남겼는데요. 네. 대통령 집무실까지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직접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가 걸린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탁 비서관은 파장을 수습하려는 듯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며 다시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며 윤 당선인을 일본에 빗댄 겁니다. 예.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시대의 식민으로 비유한 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덧붙여서 탁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안 올 거면 우리 주고 가라 뭐 이런 농담도 덧붙였더라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도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불발되면서 그 뒷이야기가 또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도해드린 그 내용들이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회동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인사나 사면 문제에서 당선인 측에 무례한 요구가 있었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사전에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선인 측에 대단한 이 무례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임태희 특별고문은 지난 2007년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 인사를 낼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협조해줬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이 인수위 비서실장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님 비서실장을 지내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안 그랬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유독 인사권을 가지고 날선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당선인 점심 식사 메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계속해서 한식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네, 그제는 꼬리곰탕, 어제는 김치찌개를 먹었었죠. 오늘은 윤 당선인은 인수위 원로 3인방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위원장과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 이탈리안 식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식당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샐러드와 피자, 파스타 등 여러 음식을 시켜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김치찌개를 떠준 것처럼 오늘은 샐러드를 상대편 그릇에 나눠주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세 분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며 그동안 진영과 이념이 달랐어도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에 대선을 치렀으니까 거의 일주일이 넘었죠. 간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낙선 인사를 하는 도중 자동차에 치여 숨진 당원을 조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 후보의 외부 일정은 지난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처음인데요. 이 전 후보는 지방선거 역할론이나 이재명 비대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전 후보는 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일일이 통화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6.1 지방선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꼭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이 전 후보가 몸을 낮추고 있긴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 구성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또 맡을 일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삼성 임원들도 함께 풀려났죠.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밝은 표정으로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감된 지 4년 만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가 이 정부 출범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죠. 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실 텐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 전 부총리 등 모범 수용자 735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된 사람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만 남게 됐습니다.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속속 석방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취가 어찌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대재앙을 낳았던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시죠? 그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11년 만입니다. 4명이 숨지는 등 늦은 저녁 대혼란이 발생했지만 원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어질 여진들이죠. 이 여진 또한 강할 것 같거든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에 장식된 액자부터 텔레비전까지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강하게 흔들리더니 장식품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역 안에 걸려있는 전광판도 강하게 요동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억되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진도 6강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被害については現在のところ災害との関連を調査中の死者4名、負傷者107名との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강진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고 도쿄 지역의 2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4,300만 가구가 단수를 겪기도 했습니다. ちょうど12ちょっと前に地震のあれで驚いて起きて、いつも玄関を開けることにしてるんで逃げられるよ。 고속철도인 신칸센도 탈선해 운행을 멈춘 상태이지만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년 전 대지진 당시에는 9.0의 강진과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했지만 이번에는 원전 오염수 탱크 일부가 이동했을 뿐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여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달라는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 밑이 터져서 훔친 물건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도주했다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 남성 결국 망치값도 건지지 못하고 철창 신세만 지게 됐습니다. 이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망치로 유리 현관문을 부숩니다. 순식간에 산산조각난 문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귀금속 진열장을 차례차례 깹니다. 그리고는 손을 넣어 잡히는 귀금속을 들고 바로 빠져나갑니다. 경보음이 울려 마음이 급했던지 훔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달아납니다.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귀금속을 넣었는데 밑부분이 터져 있었던 겁니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고 망치값도 못 받았겠구나. 허구는 그렇게 생각했죠. 떨어뜨리고 갔거든요.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도주한 남성은 친구들과 함께 몰려 지내는 경기도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이 도주 경로를 곧바로 파악했고 범행 하루 만에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됐습니다. 비트코인 그것도 친구들끼리 뭐 하고, 근데 비트코인도 다운되고 뭐 배달라이더도 또 일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러니까는 생활비 그런 돈이 필요해서.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집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빌라 건물 앞에 멈춥니다. 잠시 뒤 경찰이 건물에서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웁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차 세대 봉고차에다가 10분에서 나와봤더니 경찰들이 위로 올라가고 그때 불안하다 싶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여성 A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체포 당시 A씨는 특별한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집주인과 집수리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 삼형제와 매형 부부, 이렇게 5명이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새까맣게 탄 집 안에서는 장애인 삼형제와 70대 매형이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매형이 방화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도착하자 소화기를 든 주민들이 보이고 화재 현장은 이미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북 김제안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주택입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새카맣게 탔는데요. 불은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70대 황모 씨와 황 씨의 처남 3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처남 3명은 모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장애인데 여기 바깥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분도 이 디스크 수술 잘못해가지고 아예 거동 못했어요. 황 씨의 아내, 그러니까 장애인 삼형제 누나는 불이 번지기 전에 몸을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신변을 비관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는 얘가 폭발이 더 커야 되고 돌아가신 분이 상처가 생겨야 되는데 그 상처 같은 거 없는 거 봐서 유류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숨진 장애인 삼형제 등 가족 5명은 월 170만 원이 수익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빈곤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집에 있는 아이나 반려동물이 잘 지내는가 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IP 카메라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이런 카메라가 해킹이 아주 쉬워서 실시간으로 내 사생활이 중계되거나 불법 촬영에 언제든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탐사M, 이시열, 김태림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국내 식당들과 거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존재하는 곳이 맞는지 사이트에 공개된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이 식당에 들어가자 그 모습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또 다른 주소로 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카메라를 통해 제한 없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면 화면에서도 생생히 보입니다. CCTV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가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저 혼자 스스로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이렇게 탐색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작을 안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처럼 실시간 현지 상황이 중계된 이유는 이곳 카메라들이 해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메라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PC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IP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요즘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을 위해 설치하거나 집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려고 맞벌이 부부 등이 IP 카메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화면이 송출되다 보니 해킹에 취약합니다. IP 카메라엔 사용자들이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쉽게 해킹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모습을 생중계하는 사이트도 많은데 이 영상들도 비슷한 원리로 해외로 송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카메라 해킹이 해커의 기술 과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근 가정용 IP 카메라를 해킹해 이 영상을 판매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7,000개 IP에 접속을 시도했고 실제로 가정집 7곳 카메라가 해킹돼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봤습니다. 카메라 해킹이 어렵지 않다 보니 누구나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보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데 0000, 1234처럼 쉬운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는 해킹을 완벽히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자주 바꿔주는 게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어떤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어떤 사용자의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패스워드를 어렵게 설정을 해야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IP 카메라 제조사와 판매자 모두 소비자에게 해킹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탐사 M입니다. 운전석 옆에 앉을 때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젖히는 분들 꽤 있죠. 차량 충돌 실험을 해보았더니 허리를 세우고 앉았을 때보다 목 부상 위험이 50배나 높았습니다. 안전벨트는 있으나 마나였죠.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수석 등받이 각도를 38도까지 젖힌 채 시속 56km로 달리다 벽에 부딪힙니다. 충돌 순간 사람 모양은 하체가 대시보드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머리는 에어백 장착 부위를 강타합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전벨트 밑으로 하체가 미끄러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5도로 바로 앉았을 때 충돌한 영상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등받이를 뒤로 마구 젖히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상의 위험이 50배, 뇌손상, 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7배와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받이를 함부로 젖히면 안전벨트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안전띠나 에어백이 보호를 해주는 전제 조건이 시트 포지션이에요. 안전띠와 에어백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고 달릴 때도 위험합니다. 미국에서의 한 실험 영상을 보면 다리와 골반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죠. 공약이었으니까요. 사실 여성가족부는 크게 세 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할을 중복이 되는 다른 부처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2030 여성들의 반발도 커서 실제로 폐지될까는 모릅니다. 전만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또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인 여성정책국의 사업인 성인지교육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기능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고 여성 인권과 성범죄는 법무부가,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부서들이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부처가 이것을 해가고 있을 때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힘들고 2030 여성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에 양당이 물밑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불안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걱정이기는 해요. 물론 다른 부처의 협수가 되면 물론 역할을 하겠죠. 그만큼 세세하게 영향력이 끼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사각은 없는지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이제 그 접근을 해주는 데가 여가부밖에 없었거든요. 여러 우려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는 새 정부 운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세계적인 우리 원전 기술력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그닥 좋아하는 기색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중소기업들은 도산했거나 도산 직전 이렇게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버렸고 전공자들도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민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내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수명 2030년까지인 다른 원전 10기와 함께 사용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기약 없이 중단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도 이곳 경북 울진에서 재개될 전망인데요. 마찬가지로 백지화됐던 천지원전, 대진원전 건설도 재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원전업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런 감은 없습니다. 원전이라는 게 계약하고 한 4년 돼야 저희들이 계약하거든요. 그 기업이, 그 중소기업이 뭐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일감이 사라져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몰렸기 때문입니다.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을 우선 살려놓기라도 해야 장기적인 정책도 세울 수 있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대출금리라든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때는 아마 줄도산이라는 부분들이 현실화될 거예요. 금융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탈원전 이후 해외로 인재들이 유출된 사이 국내 원자력 전공자는 2020년 기준 2,000명 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유의미한 숫자가 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긴 했습니다. 채용 자체가 많이 줄기도 했고 그냥 공무원 시험을 치는 분들도 있으시고 유가 불안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지난해 세계 전력 수요는 당초 전망치의 2배인 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프랑스는 이미 원전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우리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요. 하지만 연내 6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가계대출 등 고금리 기조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동안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3년 3개월 만입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achieving the monetary policy goals that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미 연준은 올해 추가로 6차례 금리를 올려 1.9%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긴축 신호지만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3.77%나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1.33% 오른 2,694.5일에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려 1,2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그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경우 연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수도 키우 등 주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이라고 지칭했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용호 기자,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루마니아 부크레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과 부차, 호스토멜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남동부의 항구 도시 미콜라이오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헤르손 방향으로도 진격을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데사를 접한 흑해 북부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차 상륙함과 전투원 일부가 관측됐는데 오데사 외곽에서도 포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 협상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어제 재개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사흘간 진행된 4차 협상에서 양측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선언과 무장 수준 제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시도를 철회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포톨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이번 초안이 러시아 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며 초안 합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전범이라고 지칭을 했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한 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의회 화상연설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뒤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한 발언인데요.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전범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전범 용어 사용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리를 둬왔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스트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투항하는 민간인을 사살하고 빵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속도를 줄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을 들고 투항하지만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뒷자리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까지 끌려갔습니다. 러시아군의 만행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위된 남동부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대피소로 사용되던 드라마 극장이 폭격을 맞아 무너졌습니다. 지하에는 임산부와 어린아이 수백 명이 대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장 앞뒤로 어린이라는 러시아어가 뚜렷이 적혀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체르니아우에서는 빵을 사려고 줄 서 있던 10여 명이 러시아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하르키우에선 식품 창고에 불을 끄려던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Наші підрозділи прибули на гасіння пожежі, і під час гасіння пожежі стався вибух. Двоє наших співробітників постраждали.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통행 금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잔혹한 범죄가 포착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창업주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처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를 폐업 신고해버리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호반그룹 창업주 김상열 회장은 지난 2018년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부 거래 등을 제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의 계열사와 최대 주주 친족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해당 회사를 계열사에 넣지 않았고 계열사 편입 기준 시점이 되는 딸의 혼인신고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우수 협력업체에 표창을 줬던 기존 거래업체와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고 사민기업이라는 곳에 건축자재 관련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덕분에 자본금 500만 원인 사민기업은 6개월 만에 연매출 20억 원의 회사가 됐는데 김상열 회장 부인의 친인척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사민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친족 2명과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 정보를 누락시켰습니다. 공정위는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혼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게 사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돼서.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오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종일 하늘 표정이 어두웠죠.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린 강원 영동 또 충청 이남 지역과는 달리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국에 뿌려진 비는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주말인 모레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당분간은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제주에는 30에서 80mm, 또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으로는 최대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최대 40cm가량의 한방눈이 내렸어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날은 푸근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들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이 일면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후 맑은 날들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제주에만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